여러분,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라면 어떻게 먹든 다 괜찮은 걸까? 아니면 좋은 음식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 있는 걸까?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먹고 있는 채소, 양배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배추는 오랫동안 위에 좋고 장에 부담이 적으며 건강을 지키는 채소로 알려져 왔습니다. 실제로 병원이나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양배추를 권하는 경우가 많고, 주변에서도 속 안 좋으면 양배추부터 먹어라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양배추를 거의 믿음에 가까운 마음으로 드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 항상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서 같은 방식으로 도움이 될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반응은 예전과 달라집니다. 중년 이후가 되면 이와 장의 기능은 서서히 변합니다. 소화 속도도 느려지고 흡수 능력도 달라집니다. 여기에 혈압이나 혈당, 신장 기능처럼 함께 관리해야 할 요소들도 하나둘 늘어납니다. 이 시기에는 음식 자체보다도 음식의 형태와 조합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양배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배추는 분명히 영양적으로 장점이 많은 채소입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음식이나 약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좋은 의도로 시작한 식습관이 오히려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양배추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양배추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대신 이런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양배추를 무조건 좋은 음식으로 생각하기보다 내 몸 상태에 맞게, 상황에 맞게 먹는 방법을 함께 살펴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려 합니다. 첫째,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선택하지만 실제로는 주의가 필요한 양배추 섭취 방식. 둘째, 양배추와 함께 먹었을 때 부담이 될 수 있는 조합. 셋째, 양배추의 장점을 비교적 안전하게 살릴 수 있는 음식 조합. 이 내용을 차분히 따라오시면 앞으로 양배추를 대하는 기준이 훨씬 분명해지실 겁니다. 양배추는 왜 이렇게 건강한 채소로 자리 잡았을까요? 양배추에는 위 점막을 보호하는 데 관여하는 성분과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위와 장이 자극을 받을 때 비교적 부드럽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양배추를 먹고 편안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양배추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양을 섭취하면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양배추는 오랫동안 속 편한 채소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은 대부분 통째로 먹었을 때, 그리고 과하지 않게 섭취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자극에 민감해집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형태가 달라지면 흡수 속도가 달라지고 이와 장에 주는 부담도 달라집니다. 또 약을 함께 복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음식 선택은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음식 소개가 아니라 이 음식이 왜 이런 평가를 받는지, 어떤 상황에서는 조심해야 하는지, 어떻게 먹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한지를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특히 이 내용은 위장 질환을 있거나 혈압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께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여전히 좋은 채소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기준 없이 좋다는 말만 믿고 먹기에는 우리의 몸 상태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양배추가 위와 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왜 노년기에는 같은 음식도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양배추는 오랫동안 위와 장에 비교적 부담이 적은 채소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양배추는 이런 평가를 받아왔을까요? 먼저 위와 장의 역할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위는 음식을 소화하는 곳, 장은 배설을 담당하는 곳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위와 장은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과 우리 몸을 이어주는 중요한 경계선 역할을 합니다. 위 점막과 장 점막은 음식물, 세균, 자극 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방어막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점막이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소화도 원활하고 불필요한 자극에 대한 반응도 과도해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점막은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위산 분비가 달라지고 장의 운동성도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소화 불량, 더부룩함, 배변 문제 같은 증상이 이전보다 잦아질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양배추가 비교적 편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양배추에 들어있는 몇 가지 성분 때문입니다. 양배추에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장의 움직임을 도와줄 수 있고 특정 비타민과 식물성 성분들이 위 점막 환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능성입니다. 양배추가 위와 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의 소화 능력, 장 상태, 기존 질환 여부에 따라 반응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양의 식이섬유는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장이 예민한 상태이거나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오히려 복부 팽만이나 가스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면역과의 관계입니다. 장에는 면역 기능과 관련된 세포들이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장 환경이 안정적일수록 면역 반응도 비교적 균형 있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 건강이 전반적인 컨디션과 연결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배추는 장 환경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극이 강하지 않은 채소로서 식단을 구성할 때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약처럼 작용한다고 기대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오해를 하십니다. 몸에 좋은 음식이니까 형태는 상관없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가공하고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씹는 과정이 중요해집니다. 씹는 동안 침이 분비되고 이 과정이 소화 준비를 돕습니다. 반대로 씹는 과정을 건너뛴 음식은 위와 장에 더 빠르게 도달하면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배추를 이야기할 때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선택하지만 실제로는 장점과 함께 주의점도 있는 섭취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그러나 노년기 건강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건강에 좋다는 음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년 이후가 되면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 나이에는 뭐라도 챙겨 먹어야 한다.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영양 관리가 중요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입니다. 요즘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정보가 넘쳐납니다. 방송, 인터넷, 주변 지인들의 경험담까지 더해지면서 특정 음식이 마치 약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배추 역시 그런 음식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어디까지나 음식입니다. 약처럼 정확한 용량과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식사의 한 부분으로 균형 있게 섭취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본 원칙이 흔들릴 때 건강식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간편함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씹기 힘들고 준비하기 번거로운 음식보다는 빠르게 섭취할 수 있는 형태를 선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음식들이 집이나 분말, 환 형태로 바뀝니다. 이런 변화가 모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부드러운 형태가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형태가 원래 음식의 성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씹는 과정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씹는 동안 침이 분비되고 이 침 속의 효소들이 소화의 첫 단계를 담당합니다. 또한 씹는 자극은 위와 장에 음식이 들어온다는 신호를 보내 소화 준비를 돕습니다. 이 과정이 생략되면 위와 장은 더 갑작스러운 부담을 받게 됩니다. 노년기에는 이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씹어서 먹을 때와 액체 형태로 빠르게 섭취할 때 속의 편안함이나 배변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흔한 오해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양배추가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섭취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식이섬유나 특정 영양소는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오히려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이 예민한 상태에서는 섬유질이 많은 음식이 가스나 복부 팽만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남들에게 괜찮았던 방법이 나에게도 맞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노년기에는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음식과 약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몸에 좋다는 정보보다 내 몸에 맞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배추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양배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이라는 점과 모든 상황에서 같은 방식으로 먹어도 괜찮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분들이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한 가지 습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양배추를 즙 형태로 섭취하는 방식입니다. 양배추즙은 오랫동안 위에 좋고 속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이미지로 알려져 왔습니다. 아침 공복에 한 팩씩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선택에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씹지 않아도 되고 간편하며 준비 과정도 복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양배추즙이 반드시 나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에게 항상 같은 방식으로 적합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차이를 더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양배추를 즙으로 만들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식이섬유의 형태입니다. 통째로 씹어 먹을 때의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도와주고 음식이 천천히 이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즙 형태에서는 이런 역할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사람에 따라서는 포만감이 줄어들거나 장이 빠르게 자극을 받아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장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차이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흡수 속도입니다. 액체 형태의 음식은 씹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 과정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나 특정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신중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 변동에 민감한 분들은 자연식품이라 하더라도 액체 형태로 농축된 섭취는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양배추즙뿐 아니라 과일 주스 전반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셋째, 미네랄 섭취입니다. 양배추에는 칼륨을 비롯한 여러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성 신장 질환이 있거나 칼륨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섭취량을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즙 형태는 섭취량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컵, 한 팩이라는 기준이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양의 양배추에 해당하는지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넷째, 제품 선택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양배추즙은 제조 방식과 성분이 매우 다양합니다. 일부 제품에는 맛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성분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양배추즙이라는 이름만 보고 무조건 건강하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성분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배추즙이 모든 사람에게 해롭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노년기에는 장 상태, 혈당 관리 여부, 신장 기능, 복용 중인 약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무시한 채 몸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매일 반복 섭취하는 습관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이렇습니다. 양배추를 먹을 때는 가능하면 씹어서 먹는 방식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즙 형태는 개인의 상태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이제부터는 같은 양배추라도 비교적 안전하게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음식 조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조합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오랫동안 일상적인 과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특별한 조리 없이도 먹을 수 있고 부담이 적어 노년기에도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과일입니다. 양배추와 사과를 함께 섭취하는 방식은 일부 식단에서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을 함께 섭취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먼저 식이섬유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양배추와 사과 모두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섬유질은 장 운동을 돕고 음식물이 장을 통과하는 속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이 효과는 개인의 장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과일 껍질에 비교적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씹어서 먹을 경우 포만감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간식 섭취를 조절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과는 양배추와 함께 섭취했을 때 식사 구성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산화 성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과에는 여러 종류의 식물성 화합물이 들어있으며 양배추에도 유사하게 항산화 작용과 관련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은 우리 몸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관여할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건강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성분들이 특정 질환을 직접적으로 예방하거나 치료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일상적인 식단에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혈관 건강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사과에는 칼륨을 비롯한 미네랄이 들어있어 나트륨 섭취가 많은 식단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배추 역시 지방이 거의 없는 채소로 식단 구성에서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두 식품을 함께 활용하면 비교적 가벼운 식사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섭취 방법 역시 중요합니다. 양배추를 잘게 썰어 사과와 함께 샐러드 형태로 드시거나 양배추를 살짝 익힌 뒤 사과를 곁들이는 방식이 무난합니다. 이때도 한 가지 원칙은 동일합니다. 씹어서 먹는다는 점입니다. 씹는 과정은 소화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식사 속도를 조절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이는 과식을 예방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배추와 사과의 조합은 특정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목적이 아니라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을 함께 섭취하는 균형 잡힌 식단 구성의 한 예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실제로 자주 겪는 상황, 바로 약을 복용할 때의 음식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몸이 쑤실 때 해열 진통제를 한 번쯤 드셔보지 않은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이런 약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간헐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때 흔히 하시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약을 먹었는데 속이 불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위에 부담이 적다고 알려진 음식을 함께 찾게 되고 그중 하나로 양배추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선택이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약을 복용하는 시점에는 위와 장이 평소보다 예민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음식 선택에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해열 진통제는 주로 간에서 대사되고 이후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와 장의 상태가 약물 흡수와 체감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복용할 때는 위를 지나치게 자극하는 음식이나 소화에 부담이 되는 음식은 피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양배추는 섬유질이 많은 채소입니다. 평소에는 장 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위나 장이 예민해진 상태에서는 섬유질이 많다는 점이 오히려 더부룩함이나 가스를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개인차가 크며 특히 장이 민감한 분들에게서 더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열 진통제를 복용했을 때 일부 사람들은 메스꺼움이나 복부 불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증상이 더 불편하게 느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양배추와 해열 진통제를 함께 먹으면 반드시 문제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몸이 평소와 다른 상태일 때는 소화가 쉬운 음식 위주로 식사를 구성하는 것이 더 편안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원칙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준을 제안드릴 수 있습니다. 해열 진통제를 복용한 날에는 양배추를 평소보다 많이 섭취하거나 생으로 대량 섭취하는 방식은 잠시 쉬어주는 것이 무난합니다. 필요하다면 장이 덜 자극받는 다른 식사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역시 일시적인 조정일 뿐 양배추를 장기적으로 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몸 상태가 회복된 이후에는 평소 식단으로 돌아가도 무방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열 진통제를 복용할 때는 위와 장이 평소보다 예민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섬유질이 많은 음식이 일부 사람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양배추 섭취는 개인의 상태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년기에 특히 관심이 많은 주제, 바로 뼈 건강과 위 건강을 함께 고려한 조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 건강에 대한 걱정은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골밀도는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이 변화는 개인에 따라 속도와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칼슘 섭취와 뼈 건강 관리가 중요한 관심사가 됩니다. 이때 자주 언급되는 식품이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는 칼슘을 포함한 여러 영양소를 공급하는 식품으로 식단을 통해 칼슘을 섭취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유를 마신다고 해서 섭취한 칼슘이 모두 뼈로 흡수되는 것은 아니며 흡수와 이용에는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합니다. 여기서 양배추가 함께 언급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칼슘 대사와 관련된 여러 생리 과정에 관여하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양배추와 우유를 함께 섭취하는 방식이 식단 구성 측면에서 언급되곤 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 조합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양배추와 우유는 어디까지나 균형 잡힌 식사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며 뼈 건강은 식사뿐 아니라 활동량, 햇볕 노출,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도 함께 관련되어 있습니다. 위 건강을 생각해도 이 조합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비교적 자극이 적은 채소로 알려져 있고 우유는 일부 사람들에게서 위산으로 인한 불편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유가 모든 사람에게 위에 편안한 것은 아니며 개인에 따라 더부룩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합 역시 누구에게나 좋은 조합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본인의 소화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유를 마셨을 때 속이 편안한 분이라면 양배추와 함께 섭취하는 식단이 비교적 무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유가 맞지 않는 분이라면 굳이 이 조합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섭취 방법도 중요합니다. 양배추는 생으로 먹기 부담스럽다면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고 우유 역시 너무 차갑지 않게 섭취하는 것이 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배추와 우유의 조합은 칼슘 섭취와 식단 균형 측면에서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합이 특정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고 기대하기보다는 본인의 소화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번에는 양배추를 드시는 분들 가운데 특히 한 번쯤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의 양배추 섭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년 이후가 되면 하루 한 가지 이상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흔해집니다. 혈압을 관리하기 위해,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혹은 과거의 병력 때문에 장기적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음식과 약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양배추와 관련해 가장 자주 언급되는 부분은 비타민 K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우리 몸에서 혈액 응고 과정에 관여하는 필수 영양소로 상처가 났을 때 출혈을 멈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소에는 반드시 필요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특정 약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이 비타민 K 섭취를 조금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약은 혈액이 지나치게 굳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되며 비타민 K 섭취량이 크게 변하면 약효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양배추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권장되는 원칙은 비타민 K가 많은 음식을 완전히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즉, 어느 날 갑자기 양배추를 많이 먹거나 반대로 갑자기 전혀 먹지 않는 식의 큰 변화가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경우는 양배추를 농축한 형태로 섭취하는 상황입니다. 양배추즙, 분말, 환 형태의 제품은 일반적인 식사로 섭취하는 양보다 훨씬 많은 비타민 K를 한 번에 섭취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섭취량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반면 일반적인 식사에서 반찬으로 양배추를 일정한 양으로 드시는 경우라면 대부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역시 개인의 상태와 복용 중인 약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 중이라면 식단에 큰 변화를 주기 전에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혈압약이나 혈액 관련 약이 비타민 K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주로 특정 항응고제와 관련된 이야기이며 약의 종류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릅니다. 따라서 혈압약을 먹으면 양배추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식의 단순한 결론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약이 음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배추는 비타민 K를 함유한 채소입니다.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경우에는 양배추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농축된 형태의 추가 섭취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도 장기 약물 복용 중이라면 식단 변화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비교적 무난한 조합. 세 번째는 감귤류 과일입니다. 귤, 오렌지, 레몬처럼 신맛이 나는 과일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런 과일들은 계절에 따라 자주 접하게 되고 간식이나 후식으로도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감귤류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비타민C 함량입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항산화 작용과 관련된 역할을 하며 면역 기능 유지에도 관여하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특정 영양소 하나가 모든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양배추에도 여러 식물성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체내에서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된 과정에 관여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건강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양배추와 감귤류를 함께 섭취하는 식단은 이런 성분들을 자연스럽게 함께 섭취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부담이 적다는 점입니다. 양배추와 감귤류는 모두 지방 함량이 낮고 비교적 가벼운 식사를 구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 속이 무겁지 않게 마무리하고 싶은 분들에게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면역과 관련해서도 과장 없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전반적인 컨디션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알려져 있지만 이것이 감염을 막거나 질환을 예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절 변화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기 쉬운 시기나 식단이 단조로워지기 쉬운 때에 이런 조합을 활용하는 것은 식사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섭취 방법 역시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를 반찬으로 드신 뒤 후식으로 귤이나 오렌지를 곁들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샐러드로 활용하고 싶다면 양배추에 감귤류를 소량 더해 맛과 식감을 살리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공통된 원칙이 있습니다. 주스로 만들어 마시기보다는 가능하면 씹어서 먹는 방식이 더 좋다는 점입니다. 씹는 과정은 소화에 도움을 주고 식사 속도를 조절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배추와 감귤류의 조합은 특정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을 자연스럽게 함께 섭취하는 식단 구성의 한 예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고 계절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이라면 양배추에 대해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양배추는 무조건 좋은 음식도 아니고 무조건 조심해야 할 음식도 아니다. 둘째, 상황과 방법에 따라 충분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조절이 필요한 음식이기도 하다. 우리는 오늘 양배추를 하나의 정답 음식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년기의 몸 상태를 기준으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은지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주의가 필요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배추를 즙처럼 농축된 형태로 섭취하는 방식은 여러분의 장 상태나 혈당 관리 여부, 신장 기능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이 예민하거나 특정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이런 형태의 섭취는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또 약을 복용하는 상황에서는 음식 선택에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해열 진통제를 복용한 날에는 위와 장이 평소보다 예민할 수 있고 이때 섬유질이 많은 음식이 불편함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짚어봤습니다. 혈액 관련 약,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경우에는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K를 고려해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는 양배추를 피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변화와 농축 섭취를 조심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반대로 양배추를 비교적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과와 함께 섭취하는 방식은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을 함께 섭취하는 식단 구성의 한 예가 될 수 있었고 우유와의 조합은 칼슘 섭취와 식단 균형 측면에서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감귤류와의 조합 역시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을 자연스럽게 더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강조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조합이든 예방이나 치료를 기대하기보다는 식단의 균형과 다양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야기에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씹어서 먹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소화와 흡수 과정이 예전과 달라집니다. 씹는 과정은 소화를 돕고 식사 속도를 조절하며 이와 장이 준비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씹어서 먹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배추를 대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약처럼 특별히 챙겨 먹어야 할 음식이 아니라 식탁 위에서 다른 음식들과 어울려 자연스럽게 먹는 채소.
매일 먹어야 할 이유도 없고 갑자기 많이 먹을 이유도 없습니다. 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양과 형태를 기준으로 천천히 이어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의 목적은 특정 음식을 권하거나 겁을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음식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기준을 드리는 데 있습니다. 건강은 새로운 정보를 많이 아는 것보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내 몸에 맞게 조절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앞으로 양배추를 드실 때 오늘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이게 내 몸에 지금 맞는 방식인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식탁은 훨씬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생활 속에서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